그 원자력 발전 원자력 유형이 여러 개가 있어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건 흑연 감속로거든요. 흑연 감속로는 그 냉각제를 흑연을 쓰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국내산 지하 자원으로 건설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천연 우라늄을 쓰기 때문에 농축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원래는 소련 지원으로 더 큰 것을 건설하고 있다가 합의를 통해서 이제 폐기하고 오메가 원자로 하나만 남아 있는데 경제성이 안 좋아요. 출력이 낮아요. 큰 걸 만들어도 역시 그렇습니다. 해결료 장입량에 비해서 그 발전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국제적으로 많이 쓰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수로 아닙니까? 경수로나 중수로 냉각제를 이제 경수를 쓰든가 중수를 쓰는데 요거는 이제 전원축 우라늄을 쓰는 거거든요. 한 3%에서 5% 사이. 그러면은 요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느냐? 여기에 맞는 우라늄 농축 원료를 생산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거든요. 이 원료 생산을 만약에 농축이 가능하다 그러면 전원축 우라늄 원료를 만들 수는 있겠죠. 우라늄 형태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다음 피복제 같은 것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 흑연감속로에 쓰는 피복제하고 이 경수련 피복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얼마나 안전하게 잘 만들 수 있느냐 안전해야 되거든요. 용량이 큰 것들은 그게 하나 문제가 있으나 그럼 원료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경수로가 문제입니다. 이건 고압 용기가 들어가거든요. 압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그 냉각 계통을 거치는데 안에 이제 그 고압에 잘 견디는 원자로 그 로심이 있고 그 안에서 돌려가지고 내각수를 순환시켜서 바깥으로 빼서 바깥에서 또 한번 순환해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시스템이 안전장치 때문에 그런 것인데 고압 용기를 북한이 못 만들죠. 그거는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 뚜껑 만들어주기 용접으로 붙이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중국도 처음에 못 만들어서 그거 우리나라가 처음에 수출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경수로 30메가와트짜리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완성을 못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거기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고압 용기, 그 다음에 고압을 잘 견디는 파이프, 배관, 밸브 이런 것들 북한이 잘 못 만들어요. 북한이 화학산업을 보면 압니다. 화학산업에서 지금 뭐 탄소환화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압 쪽에 들어가는 거 대부분 지금 정상 가동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관련 소재 부품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수량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계산한 거는 한 90에서 120개 사이. 뭐 많은 사람들이 핵탄두 수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게다가 투발산하고 결합해서 실전 배치했겠느냐. 그래서 그 수량을 절반 정도로 줄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많이 할 때 뭐 30에서 100개,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50에서 100개. 저도 한 50에서 100개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형 전술핵의 위력은 그 전술핵의 개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뭘 전술핵이라고 하느냐. 이건 미국과 소련이 만들어낸 개념이거든요. ICBM이 도달하지 못하는 거리에요. 이거 단지는 그래서 투발수단의 어떤 다른 전술핵 개념과 이제 그 전략핵 그 구분이 있고요. 그 다음 위력에 따른 그 구분이 있는데, 그냥 우리 개념은 위력에 따진 걸로 보자면 20킬로톤 이하, 10킬로톤 이하, 그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핵입니다, 핵. 우리 옛날에 그 이리역 폭발 사고, 지금 익산이죠. 그거 1킬로톤이 채 안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변에 한 숙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 도시를 바꿨지 않습니까? 핵은 무서운 거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열대라는 건가요? 네? 그 10킬로톤이면 그 열대라는 건가요? 네. 킬로톤이라는 거는 TNT의 킬로톤. 네, 그렇죠. 네. 보통 그 우리 일반 폭탄이 한 200 킬로. 그럼 서울의 구 하나는? 예? 보통 이제 일반 핵무기를 따질 적에 히로시마 나가사키급 한 20킬로톤 가지고 많이 하죠. 그 정도 터뜨렸을 때 한 20만 명 죽는다. 방비를 안 했을 적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하나가 15킬로톤, 하나가 20킬로톤. 그 정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 정도를 한 거고요. 핵폐기, 미국이 뭐 얘기를 한다, 누가 얘기를 한다는데 국제 핵폐기 레짐이 그렇습니다. 5개 나라는 인정을 하고 조기 핵 개발한 나라고 강대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NPT 제재에서 어떻게 하면 핵이 확산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게 되냐 하는 그런 국제적인 레짐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뭐 누가 오르냐 그러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상황에서 NPT를 가입을 했고 준수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 내지는 북 개발을 용인해서 뭐 정말 실질적인 핵 개발을 가는 것이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겠느냐, 아니면 이 체제 하에서 비핵화의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겠느냐. 뭐 그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저는 기술적인 각도를 얘기하지 이제 그 정치적인 것은 얘기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비난하는 사람 많죠. 그거 비난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이 또 우리나라에서 핵우산을 제공해가지고 북한이 저렇게 개발을 해도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고도 뭐 좀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 안보 체제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6.25를 겪은 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미사일 쏜다고 그렇게 바로 저기 하지는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그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뭐 판단기가 부딪혀도 안 뚫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물론 뭐 어느 정도 위력으로 어떻게 그 쐈을 때 뚫고 들어가겠냐. 뚫고 들어간다고 해서 또 이렇게 그 핵폭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거기도 이제 차단 장치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딱 차단을 해서 연쇄 핵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만 컨트롤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미사일이 떨어지는 정도의 강력한 순간적인 충격이면 그것도 위험하죠. 위험하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통일뉴스 통신원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그 핵무력의 그 법제화, 그 북측에서 내는 법제화고요. 올해는 또 핵무력의 한폭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교수님께서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그 핵 개발국, 특별히 후발국들은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표명합니다. 처음 핵실험할 때부터. 북한도 처음에는 그런 비슷한 그 얘기를 했죠. 그런데 최근에 헌법에 명시된 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발표한 그 핵무기 사용 지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공세적입니다. 선제 핵 사용도 불사한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죠. 현재 그런 정도의 공세적인 핵 그 정책을 발표한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그렇게 공세적으로 얘기는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선제 핵 공격을 받았을 때 그거는 뭐 특공을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무슨 뭐 참수작 비슷한 것이 벌어졌을 적에 아니면 전쟁이 벌어져 자기네 체제가 극단적으로 위협이 가했을 때 뭐 이런 식에도 핵 개발 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공세적인 개념이고 만약에 이것이 상대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핵 선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공세적인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핵 무장론자들이 저 정도가 되면 이것은 공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NPT를 탈퇴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가 되죠. 네. 그러나 그렇게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 내부를 향한 목소리도 크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체제 불안이 많고 지금 또 다시 김정은이 뭐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얘기 듣고 왜 김주희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문제하고 같이 얽혀가지고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정치적인 얘기라서 제가 뭐 이것이 저 개인의 아주 순간적으로 떠오른 얘기지 정리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국제정세 변화에 잘 편성을 했고 또 국내 정책도 잘 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공격을 받은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핵에 대한 공포감이나 거부감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국가 정책으로 비핵화를 표명을 했고 지금도 일관되게 그런 정책을 표명하고 있는 거죠. 핵 잠재력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대항하고 러시아하고 대치하고 있으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장을 상당히 대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을 핀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일본이 그렇게 하면서 국제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원자력계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원자력계에서 일본 지지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핵을 개발했다가 한번 두 번인지 좌우지간 좀 구설수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 방어 쪽에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범죄한 사회고 일본은 좀 모범생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군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떤 비핵화를 표명하면서 핵 잠재력을 갖췄다. 이거는 정책을 잘 핀 거죠. 그 다음에
핵 잠재력 면에 있어서 일본은 농축 공장도 가지고 있고 재처리 공장도 가지고 있고 또 재처리를 통해서 수십 톤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농축은 저농축만 했기 때문에 고농축을 아직 안 했으나 충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적인 능력도 좋은 거죠. 그러면서 일본의 플루토늄은 다 상업용 원자로 해서 나온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플루토늄 239 함량 대비 플루토늄 240의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상업용 원자로는 30에서 40%가 플루토늄 240입니다. 이런 걸로 원자탄 만들기가 힘들어요. 만들려면은 아주 그 작은 위력에 이렇게 원자탄을 만들든가 아니면 굉장히 고성능의 전자 장치들을 쓰고 기계 전자가 잡아다니는 그런 장치들을 써서 기폭 장치를 정밀하게 설계를 잘 해야 만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저걸로 원자탄 만들기 힘들다. 혹자는 일본의 전자기술이라면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럭카쇼무리와 공장이 일본 재질 공장이 있었는데 계속 작은 규모로 가동을 하다가 이번에 큰 거를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론자들이 굉장히 또 많은 반대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축적단의 이런 쪽에서도 문제도 많고 그렇지만은 이제 농축을 정식으로 하게 되면 일본 사람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가 좀 적기 때문에 미국의 평가입니다. 일본 정부 정책대로 갈 것이다. 가겠죠. 상업용 원자로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이 있으면 우려가 된다기보다 일본의 능력을 평가하자면 농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농축을 해가지고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으면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과의 복합 비트를 만들 적에 상업용 플루토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플루토늄을 굉장히 적은 양을 써서 충분히 많은 중성자를 발생시키고 위력은 고농축 우라늄 쪽에서 제공하고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축을 하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원자력 대국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우라늄을 외국 광산을 개발해서 우리나라도 우라늄이 있습니다만 그 품위가 너무 낮아서 또 우리 환경단체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방사능 오염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걸 못하고 있고요. 외국에서 농축까지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저농축이지만 그렇게 되면은 열화 우라늄은 거기다 버리거든요.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축 공장을 가지겠다라고 하면은 국제적으로 너네가 우라늄 광석도 없고 없는데 니네 나라에서 농축하려면 무슨 근본 합리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도하려면은 유렌코나 이런 회사가 합작회사를 맺어가지고 원자력 대국끼리 몇 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라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렌코하고 협작을 해서 어디다가 공장을 만들지는 모르겠으나 우라늄 농축 공장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참여하고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개발을 하면서 파이로트 공장 정도를 가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거 좀 조기에 가능한 노선, 그다 10년 걸릴 것이다. 지금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우라늄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카자흐스탄 쪽도 많고 거기 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쉽지 않아요. 재처리는 우리 원자로가 굉장히 많이 있고 사용 외결료가 지금 거의 포화 상태에 있는 원자로가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거 정상 가동하려면 우리 정부는 지금 계속 가동하겠다, 수명 연장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중간 저장시설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중간시설 공장 만드는 것도 지금 반대가 심해서 못 만들고 있잖아요. 재처리 공장은 럭카쇼무리하고 비슷한데 방사능 오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다가 만드느냐. 그래서 이제 부안 사태 같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환경영향 평가를 쉽게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이런 과학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대립이 이렇게 참여한 나라에서 그다음에 그것을 공장을 어느 지역에다 만들자고 할 때 그 지역의 수용성 같은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핵무장 설문조사에만 70%가 찬성한다면서요. 근데 그 사람한테 똑같은 질문으로 물어보라고 하세요. 너네 지역에다가 재처리 공장 만들래? 만들까?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원자탄을 터뜨리면 그 EMP탄입니다. 고고도에서 터뜨리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원자탄 최대 폭발 피해 반경이라는 것이 있거든. 피해 고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화구가 위력에 따라서 화구가 커지지 않습니까? 화구가 지상에 닿을 때마다 약간 떴을 때
그 정도가 가장 피해가 큰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원자산 폭발 고도는 그 정도에 맞춥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한 500m, 700m 이 정도 고도에서 터뜨린 것이 그 정도 폭발 고도에서 피해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평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낮은 고도로 내려왔습니다. 뭐 약간 이런 고도보다는 약간 낮은 고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피해가 가장 좋은 고도를 선택한 거거든요. 거기서 30km에서 50km 고도로 올라가면 EMP 피해는 많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화구 피해는 범위는 넓지만 위력이 적어지고 폭풍 피해는 거의 없는 거죠. 태풍이 안 부니까 그 아래까지 안 내려오니까. 그런데 EMP 효과라는 것은 아직도 이론적으로 그렇게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거 정립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게 알려진 계기는 50년대, 60년대에 상대방의 핵미사일로 맞겠다라고 하면서 우주 공간에서 핵미사일을 쏴가지고 맞히는 핵시험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발견된 겁니다. 핵미사일을 쏴서 터뜨렸더니 지상에 라디오파가 문제가 생기더라. 전자파가 문제가 생기더라. 이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따져보다가 EMP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 이후로 60년대 이후로 대기 중 핵실험이 금지가 됐고 우주 핵실험도 금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다 지하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전자장비들은 하도 고도로 발달돼 있어요. 그 당시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 전자장비에 얼마나 피해가 갈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론적인 원리들이나 이런 것들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 다음에 고도로 전자통신 장비가 발달돼 있잖아요. 집적도가 높잖아요. 아주 작은 전류로 컴퓨터가 가동하는 그런 집적도가 높은 반도체들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일수록 작은 전류도 더 쉽게 피해가 가거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지상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무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거나 통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쪽에 그다음에 발전소 이런 것들도 다 전자장비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마비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스 저장소에서 뭐가 컨트롤이 문제가 발생하면 가스가 터지고 이런 얘기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나 검증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확실하지가 않다. 그래서 EMP 효과는 오히려 핵 후발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더 많이 연구를 해요. 선진국의 핵실험 자료들을 다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2010 몇 년도에 고고도 핵폭발 EMP 피해에 대해서는 유언과 방어 방안에서 조그만 보고서를 한 그게 최초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퍼뜨렸고 그 후에 이제 카이다하고 이쪽에서 연구를 해서 제가 자료들을 다 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정비가 되지 못했고 다만 군 핵심 기관들은 이제 EMP 방어를 설비를 갖추었고 일부 갖추고 있고 또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 쪽에 비상 응급 동원 체제 여기에 EMP 방어 체제가 없습니다. 은행, 전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 다 지상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이제 피해가 틀림없이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러나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설레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EMP 탄이 피해 효과가 크지만 핵무기를 터뜨렸다는 그 자체가 핵전쟁이기 때문에 핵공격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상에 터뜨리거나 고도에서 터뜨리거나 피해가 많이 넓어져서 사람을 안 죽을 뿐이지 핵무기는 핵무기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반구에도 피해가 간다. 인공위성 지나가는 것도 다 피해가 간다. 국제적인 문제라. 그거는 그 당시에도 문제가 생겨서 얘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기정사실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거나 너무 이렇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다 절대는 절대로 없다. 제가 하나님 외에는 절대는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CBM 쪽에서 재진입 능력이 아직 검증이 안 됐다. 그러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하, 단거리, 중거리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만 건 다 됩니다. 60년대 이런 가면 유리 섬유나 패널 섬유 이런 패널 수지 이런 걸로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굳이 재진입 문제 삼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건 다 그냥 떨어져요. 미국이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찰위성 이번에 발사할 때의 문제는 2단 고공 엔진의 연소 불안정성 문제, 신뢰성 문제라고 북한이 발표를 했거든요.
1단 엔진은 지상에서부터 연소를 하니까 공기 밀도가 높은 곳을 통과하지만 2단 엔진은 벌써 진공 상태, 거의 진공 상태인 곳을 거기서 연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연소 특성이 달라집니다. 우선 노즐이 다릅니다. 확장형 노즐. 진공중을 비행하는 거는 안에서 그 연소가 됐을 때 화염이 가장 확장이 잘 돼서 바깥에 그 압력과 같아지는 선까지 이렇게 그 확장을 하거든요. 그래야 추력이 제대로 충분히 나옵니다. 추력이 좀 높아지죠. 그 대신에 확장형 노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이 고공의 상황을 모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돈이 많은 나라들은 지상에서 그것을 모사하기 위해서 진공 챔버를 갖춘 연소 시험장을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공을 뽑으면서 연소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주 공간에서의 상황이 모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북한이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서 모사해가지고 했는데 연소 불안정 연소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안정해가지고 그 컨트롤에서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그 엔진 자체가 ICBM에서 쓰고 있는 거고 소련의 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련이 뭐 국정원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이 발사할 때 각종 텔레메트리를 가지고 자료들을 다 측정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줬다는 거죠. 소련이 가져가서 그걸 분석해보면 다 알거든요. 뭐가 문제다, 어떻게 해결한다, 방향, 내용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문을 해주고 필요하면 부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걸 개선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후에 연소 시험을 하는 거 보니까 성공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성공을 했던 거죠. 2단 고공 엔진이 성공했다면은 ICBM도 똑같은 것을 쓰기 때문에 사거리를 늘리는 방면, 그 다음에 정확도를 향상하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위성은 재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으로 아니면 지난번에 그 고각으로 발사한 것에서 유추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